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하면서 의료계에서도 AI를 이용해 환자의 질병 발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경북 경주 월성원전 2호기 감속제 정화 개통에서 중수가 누설됐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누설된 중수는 외부로는 누출되지 않았고 원전 외부 방사능 여부에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주항공청과 경찰청이 원자력 시설에 드론이 침투한 상황을 가정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불법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한 뒤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을 훈련해 불법 드론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환자의 합병증과 재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평가 방식보다 정확도가 높아서 환자 맞춤형 치료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 환자 가운데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폐암. 하지만 조기 발견이 어렵고 재발률이 높아 치료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폐암 환자의 재발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AI가 조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임상, 병리, CT 결과와 정기 검사 기록을 종합해 1년 뒤 재발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내주는 겁니다. 단순히 일회성 결과가 아닌 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년 검사를 받을 때마다 1년 뒤 재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예측해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재발하기 1년 전 CT 검사만을 가지고도 이분이 재발을 할지 안 할지 선제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어서 환자분이 증상이나 CT에서 이상 소견보다 훨씬 더 이른 시점에서 발견을 하게 되면 그분에게 추가적인 치료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노년기 환자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임상 허약 척도와 혈액 속 알부민과 헤모글로빈, 염증 반응 수치 등을 종합해 인공지능이 노년 환자의 급성과 만성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판별합니다. 이 병원은 지난 2021년부터 입원한 노년 환자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별 맞춤 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술 전후에 어떤 합병증이나 사망의 어떤 위험도가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의료진들은 사실 알고 싶어 하거든요. 이러한 어떤 니즈를 이 지표가 잘 반영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단순한 증상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박출률 보존 신부전을 찾아내는 인공지능 모델도 개발하는 등 의료계는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폐암부터 노년기 합병증까지 질환 재발 가능성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공지능 기술. 의료 현장에서 맞춤형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 박혜원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의 하체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가상 환경에서 자체 개발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인공지능 제어기를 훈련하고 시뮬레이션과 현실 간 격차를 극복해 실제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하체 플랫폼은 모터와 감속기, 모터 드라이버 등 핵심 부품을 연구팀이 직접 설계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핵심 부품부터 인공지능 제어기까지 자체 기술로 확보해 휴머노이드 연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 측면에서 독립성을 달성한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경북 경주 월성원전 2호기 감속제 정화 개통에서 중수가 누설됐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누설된 중수는 원자로 보조 건물 격실과 내부 집수조에 수집된 상태로 외부로는 누출되지 않았다고 한수원은 보고했습니다. 또 월성 2호기는 계획 예방 정비 중으로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며
원전 외부 방사능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지역 사무소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롯데카드 해킹으로 고객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이 중 28만 명은 카드 결제 핵심 정보인 CVC까지 유출돼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킹은 지난달 12일 시작됐는데 회사 측은 해킹 사실을 인지한 지난달 31일까지 19일간 해킹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지난 1일 금융당국 신고 때와 달리 고객 297만 명의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더욱이 297만 명 중 28만 명은 카드 결제 핵심 정보인 CVC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7월 22일과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를 이용한 고객들입니다. 롯데카드는 이들의 경우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키인 거래에서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 발생 시 회사가 전액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되는 부정 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침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손실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입니다. 해커의 최초 공격은 해킹을 인지한 지난달 31일로부터 19일 전인 지난달 12일에 있었고 회사는 19일간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롯데카드는 대주주인 MBK의 책임론과 관련해 MBK가 인수한 2019년 71억 원이던 정보보호 예산이 올해 128억 원까지 늘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 중에선 CVC까지 유출된 28만 명 고객에 대해선 회사가 전면 카드 사용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거래에서 해외 이제 직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해외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서 결제를 할 때 CVC 코드 외에는 별도의 어떤 인증 방법, 인증 코드나 이런 것들이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고객의 기본 정보에다가 CVC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롯데카드는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CVC 유출 28만 명에겐 카드 재발급 시 다음 해 연회비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고객 전원에게 연말까지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의자인 장모 씨 등 중국 교포 2명이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윗선이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교포 장모 씨 등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장 씨는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수도권 지역 노린 이유 뭡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당신이요. 네?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몰라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법원은 장 씨와 또 다른 피의자 류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구 일대를 다니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무단으로 소액 결제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또 다른 피의자 류모 씨는 무단 소액 결제를 통해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제3의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KT가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사흘 뒤에야 당국에 신고해 늑장 대응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 전달한 신고 내용에서
서버 침해 인지 시점을 9월 15일 14시로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고 접수는 지난 18일 밤 11시 57분에 이루어졌습니다. 관련법은 기업이 해킹 피해를 최초로 확인한 시점에서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SK텔레콤 역시 지난 4월 해킹 피해 발생 당시에 신고 기한을 넘겨 K사에 신고를 접수해 늑장 신고 비판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롯데카드 등 이딴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을 신속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이 고의적으로 보안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해킹 대응을 위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의 방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재명 과기부 2차관은 기업이 고의적으로 보안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부지와 시설이 민간 발사체 기업에 개방됩니다.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청사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우나스텔라, 이노스페이스 등 나로 우주센터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우주센터 사용 절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은 2027년 민간 발사장 구축에 앞서 나로 우주센터 내 접안 시설과 민간 발사장 공사 유휴 부지 등을 발사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외부 공격과 범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원자력 시설에 드론이 침투한 상황을 가정한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우주항공청과 경찰청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불법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한 뒤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절차를 시연했습니다. 이번 시연은 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 기술 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로 두 기관은 2021년부터 불법 드론 탐지와 식별, 사고 조사 등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두 기관은 원자력 시설에 이어 다음 달에는 양양공항에서 2차 국가 중요시설 대상 불법 드론 대응 시연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다음 달 말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대비해 합동 대테러 훈련에 나섰습니다. 에이펙 장관회의가 예정된 인천 영종도 회의장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박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발물을 실은 드론이 땅에 착지하자 큰 폭발음이 들립니다. 곧이어 2차 화학 테러가 발생하며 노란 연기가 순식간에 일대를 뒤덮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이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에 도착하고 대원들은 보호 장비를 입고 쓰러진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현장에서는 유독가스 정화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경찰 특공대원들은 테러범을 쫓습니다. 헬기와 건물 옥상에서 내려온 특공대원들은 잠시 후 건물 안에 숨은 테러범 진압에 성공합니다. 이번 훈련은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렸습니다. 장관회의가 예정된 인천 영종도 에이펙 회의장에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인천경찰청장 지휘 아래 영종소방서와 119 특수대응단, 군화생방 대대 등 10개 기관 20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해서 드론 폭발물 테러, 화학 테러, 그리고 그 테러범이 인지를 잡았을 때 진압하는 작전, 이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경찰은 에이펙 정상회의가 국가적으로 큰 행사인 만큼 유관 기관과 함께 테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제17호부터 19호까지 3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세 태풍 모두 우리나라를 비껴가지만 수증기를 공급해 가을 호우를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 남해 3개의 소용돌이 구름이 보입니다. 17호부터 19호까지 3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 태풍들은 다행히 우리나라로 북상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17호 미탁과 18호 라가사는 중국 홍콩 부근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19호 태풍 너구리는 일본 먼 남동 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간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17호와 18호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공급되며 비구름이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밤사이 전국에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가 넘는 호우가 내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특히 발달한 저기압의 중심이 통과하는 충청권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강하게 발달하는 18호 태풍이 수증기를 공급하며 가을 호우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극한호우로 내릴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에 최근 잇따라 단비가 내리면서 저수율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치에는 크게 못 미쳐서 강릉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생수 2차 배부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강릉의 생활용수 주 공급원인 오봉저수지, 최근 내린 단비로 저수율이 20% 중반대를 넘어서면서 극한 가뭄의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치와는 큰 격차를 보여 물 사정은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불편도 여전한 상태. 강릉시는 이에 따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2차 생수 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1인당 2리터 생수 12병으로 지난 1차 때보다 물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특히 그동안 배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학생과 유학생 등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고 24개월 이하 영아 가구에는 생수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과 노인 대학 등에는 자원봉사자가 직접 찾아가거나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생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가정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정에 먹는 물도 부족해서 이러한 시기들이 빨리 좀 하늘에서 비도 좀 많이 좀 내려주고. 강릉시는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절수 실천과 지원 방안을 공유하는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물 사용량이 많은 음식점과 숙박업계를 중심으로 절수 동참을 요청하고 영업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지원 제도 등을 안내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시는 앞으로도 가뭄 극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으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서울의 첫 수상 대중교통 수단인 한강버스가 드디어 첫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새로운 출퇴근 수단뿐 아니라 도심 속 특별한 문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수상교통수단 한강버스가 첫 물살을 갈랐습니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총 28.9km의 수상 대중교통입니다. 내부에는 파노라마 통창과 카페테리아, 자전거 거치대 등을 갖췄습니다. 분비는 출퇴근길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쾌적하고 여유롭습니다. 특히 YTN 서울타워와 청담대교 등 한강의 주요 볼거리를 감상하며 이동할 수 있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선 경험을 제공합니다. 직접 타고 누리는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새로운 즐거움과 여유를. 하지만 실제 출퇴근 수단으로서의 경쟁력은 기존 교통편보다 떨어집니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일반 노선은 2시간 7분, 급행 노선도 1시간 22분이나 걸립니다. 지하철로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추석 연휴 때까지는 오전 11시부터 1시간에서 1시간 반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합니다. 연휴 이후부터는 평일 기준으로 오전 7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출퇴근 시간에 급행 노선을 포함해 왕복 30회 운항합니다. 선착장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거장과 멀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서울시는 한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 공간을 강조했습니다. 도시생활 속에서 도시민들이 가지는 스트레스와 압박감,
출퇴근으로부터의 힐링, 자유 혹은 치유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퇴근 수단으로서의 효율성보다는 경험과 여유에 초점을 맞춘 한강버스. 서울 시민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서울시는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에 4,361명이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선별로는 마곡행이 2,100여 명, 잠실행은 2,200여 명이 각각 이용했습니다. 구간별 평균 탑승객은 152.5명으로 정원 190명 기준 구간별 평균 좌석 점유율은 80.3%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한강버스 8척으로 마곡과 잠실 구간에서 하루 14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다음 달 10일부터 운항 시간을 확대하고 출퇴근 맞춤 급행 노선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연내 12척을 투입해 하루 48회까지 운항을 늘릴 계획으로 요금은 편도 3,000원이며 기후 동행 카드를 이용하면 무제한 탑승과 환승 할인이 가능합니다. 추석 3주 전 제사용품 구매에 드는 비용이 4인 기준 평균 33만 362원으로 지난해보다 0.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 25개구 전통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90곳에서 추석 제사용품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품목군별로 보면 수산물이 지난해보다 11.6% 올랐고 채소와 임산물류가 16% 내렸습니다. 특히 참조기 가격이 31.1% 뛰었고 송편이 14.2%, 돼지고기가 13.9%, 소고기가 11.3% 올랐습니다. 반면 밤은 24.8% 내렸고 시금치, 배 등 지난해 가격이 크게 오른 채소와 임산물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습니다. 성동구와 마포구 등 한강벨트 비규제 지역의 오름폭 확대가 두드러졌는데 정부가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2% 상승했습니다. 직전주보다 상승폭이 0.03%포인트 커졌고 상승폭도 2주 연속 확대됐습니다. 한강벨트 주요 지역의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성동구는 0.27%에서 0.41%로 상승폭이 0.14%포인트 커졌고 마포구는 0.11%포인트, 양천구는 0.09%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지난 13일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 전용 면적 113제곱미터가 26억 5천만 원에 계약됐고 14일에는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84제곱미터가 25억 1천만 원에 팔리는 등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규제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강남구는 오름폭이 축소됐지만 서초구와 송파구, 강동구는 모두 확대됐습니다. 용산구는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관망세가 유지됐지만 재건축 추진단지나 대단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로는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구역 지정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지만 성동구와 마포구 등 인근 선호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은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권으로 토구역 등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주도하고 있는 마포구와 성동구가 향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정 전에 아파트를 사려는 선취의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일부 상승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로 수도권 전체 오름폭도 0.03%에서 0.04%로 직전주 대비 커졌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